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52살 남자입니다. 하는 일은 차고지에 새 차를 운반해주는 트레일러 기사며 결혼 전부터 이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운전하기를 좋아했고 운전만큼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일로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일찍부터 먹었죠. 얼마 전에 기막힌 사연을 겪어서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하는데 어디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지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서 해보려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술버릇 때문에 버티다 못해 나가셨고 한동안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는다면서 외갓집이며 친척집을 전전하며 행패를 부리고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피해 꼭꼭 숨은 건지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고 아버지는 저를 앞장세워 다니시며 더 도끼를 품으셨어요. 그때 기억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기에 살면서 저를 많이 괴롭혔네요. 친척 형이나 동생들, 누나들은 아버지 옆에 있는 절 불쌍하다는 듯 바라봤고 엄마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는 자라오는 유년 시절을 불행하게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엄마 없이도 할머니가 엄마 노릇을 해주시면서 아빠가 나가 있어도 그 빈자리는 할아버지가 계셔 주셔서 전 행복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더군요. 아무리 난 괜찮아, 정말 괜찮다니까 이러면 괜찮긴 뭘 괜찮냐, 울고 싶으면 울어라, 불쌍하다 등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면서 절 걱정해준다는 말은 상처로 돌아온 적이 많았어요.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자라오니 속사정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남들 앞에서도 말 수가 없어 조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혼자 일하는 트레일러 기사가 제격이었고 남들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전 도로 위를 달리는 게 좋았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사계절을 도로 위에서 지내다 보니 마치 대한민국 이곳저곳이 다 고향 같고 일하는 것에 만족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연애를 할 생각도 못하며 지냈죠.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 형님의 소개로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고향 동생이라며 주말만 쉬는 저에게 만나보라며 약속을 잡아줬습니다. 형님과 함께 여자를 소개받았고 나름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터라 연인으로까지 발전하며 특수한 일 때문에 평일은 만나지 못하고 주말만 만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이 설레면서 짧게만 느껴지는 나날들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매주가 행복했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지내다 아내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의 집안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저를 정말 식구처럼 대해주셨는데 저와는 다르게 행복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내의 모습을 보자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귀한 딸을 저에게 주시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장인 장모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지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 당일날 식을 올리는데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침부터 술을 드셨고 그게 화근이 되어 한 번뿐인 결혼식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네요. 술 좀 더 내와봐. 이렇게 경산날에 술이 없으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평생 결혼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그만하시고 곧식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오늘 사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꼴이 뭐예요? 너무 취하셨으니까
신부 대기실에서 한숨 주무세요. 그게 낫겠어요. 아버지, 제발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며느리 어딨냐? 내가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리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고부 갈등 그런 건 없을 거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좋아? 괘씸한 여자 같으니라고. 아들 결혼식도 안 보고 지금까지 소식 한 번 전한 적이 없는 것 보면 어디 저 세상 간 걸지도 모르지.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서 안 되겠다. 아들, 축의금 받은 것 좀 줘봐. 오늘 고향 친구들도 왔는데 내가 거하게 대접해야지. 축의금 내놓으라고. 아버지는 난데없이 축의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셨고, 하는 수 없이 신랑 측 축의금에서 봉투 몇 개를 지어드리며 결혼식장에서 내보냈습니다. 식은땀이 등 뒤로 흐르면서 도저히 아버지라 할 수 없는 저분이 제 아버지라는 것이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져서 창피하고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처갓집 식구들에게 죄송하다며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가 없는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더 이상 결혼식장에 들어오시지 않았고,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신다면서 고향 친구들한테 갈 테니 자신은 신경 쓰지 말라며 가끔 주말에 내려오라는 말만 하시고는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아내가 아버지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지만 아버지가 없는 신혼생활이 얼마나 다행인지 싶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들어서자 당장 혼자 집에 있을 아내가 걱정이 되었어요. 평일에는 집에 없고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상의 끝에 임신 기간 동안은 친정집에 가 있는 방법을 선택했고, 저 또한 주말에 처가댁으로 퇴근을 하면서 몇 개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시끌시끌한 집에서 생활한 적이 없었던 터라 처갓집에서 지내는 몇 주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매일 밖에서 먹는 밥을 먹다가 따뜻한 장모님의 집밥을 먹으니 처갓집 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출산 날이 다가왔고 아내는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네요.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와 아내는 홀로 육아를 담당하며 주말마다 집에 오는 반복된 일상이 지겨워질 때쯤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아들이 9살이 될 때 산산조각 깨졌고 결국 이혼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면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 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아내가 집에서 아들만 봐주면 밖에서 일하는 저는 마음 편히 일만 할 수 있을 텐데 아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 항상 나와 있는 게 불안하면서 걱정이 늘 앞섰습니다. 집안일 하는 게 절대로 놀거나 시간 낭비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도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결국 아들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는 일을 나가게 됐어요. 평일에 남편도 없고 아들만 보며 지내는 시간들이 힘들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집에 오면 온종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느 순간 실증을 냈고 뭔가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며 밖으로 나가면서 일에 매진하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 아들을 챙기는 건 뒷전이 됐고 어릴 적 엄마 품이 부족했던 전 아내가 아들과 함께 있어주길 바랬었습니다. 결국 잦은 부부 싸움으로 인해 부부 사이는 점점 좋지 않았고 아들이 아프고 난 후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말았네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며 쓰러지면서 지방에 있던 전
아내의 전화를 받고 인천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수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아내와 제가 수혈을 하려 했지만 혈액형이 달라 수혈을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어요. 다행히 아들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저에게 의문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아들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의심이 들었던 적은 결혼 생활 9년 동안 많았지만 아들이 병원에 실려가게 되자 의심은 더욱 확신이 됐었고 그 이유는 처갓집도 그렇고 만나는 주변 사람들도 아들하고 저랑 닮은 구석을 못 찾겠다고 장난 반 농담 반 했었으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수혈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확인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과를 문자로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데 예상은 했었지만 그 예상이 틀리길 바랬었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검사 결과 유전자는 불일치로 떴고 갑자기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면서 아내보다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말에 집으로 가지 않고 처갓집으로 향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에게 따뜻하게 밥을 내주시며 저녁을 어떻게 먹은지도 모르게 먹고 나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담담하신 두 분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네요. 두 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고 결국 처갓집을 뛰쳐나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주원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었잖아요. 그때 의사가 급하게 수술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살아볼까 했는데 주원이가 저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남들도 하는 소리가 다 똑같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수술하고 나서 주원이 머리카락 들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데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왜 다들 놀라시지도 않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신 거예요? 혹시 이 사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장모님, 왜 고개만 숙이고 계시고 저를 못 보시냐고요? 아내도 알고 있어요? 두 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주원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거요. 근데 그걸 알고도 9년 동안 속이신 겁니까? 주원이는 알고 있어요.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미안하게 됐네.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어. 그런데 주원이가 8살 때쯤 일 바쁘고 하면서 자주 집에 없을 때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네. 자네랑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주원이가 자네 아들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도 얼마나 놀랐는지. 지연이가 자네랑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군인이었나 보네. 군인이 책임질 수 없다니까 지연이가 겁이 났는지 어느 날 자네와 결혼하겠다고 우리 앞에 소개해주는데 우리는 자네가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우니까 결혼하라고 한 거고 지연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지 꿈에도 몰랐어. 그게 말이 돼요? 저랑 지연이랑 1년을 넘게 사귀었어요. 그럼 지연이가 저 몰래 양다리였다는 겁니까? 더 이상 지연이랑 못 삽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원이 얼굴 보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지연이도 이미 저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나가 있는 시간이 더 길고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자네한테 면목 없지만 주원이 우리가 못 키우네.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이야. 자네가 이혼하자고 한 마당에 뭐 숨길 것도 없지만 지연이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아직 젊으니까 여자가 아이 있으면 다시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튼 우린 주원이 못 키우네. 자네가 못 키운다면 고아원으로 보내야지. 그게 무슨 말이세요? 엄마가 있는데 왜 주원이를 고아원에 보냅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주원이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친손주잖아요. 어떻게 고아원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알고 지낸 장인 장모님 맞으세요? 지연이가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도 말리셔야 할 판에 같이 맞장구 치면서 주원이를 못 맡겠다니. 그럼 주원이 제가 키우겠습니다. 대신 주원이 얼굴 앞으로 평생 못 볼 거 각오하세요.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주원이랑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죠. 장모님이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당장 짐 싸서 그 집에서 나오라고요. 이혼 서류는 여기로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너무나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아 더 이상 처갓집에 있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야 제 자식이 아니라지만 친손주를 단번에 안 보시겠다니 정말 듣고도 믿을 수 없었고 저런 분들을 가족이라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아내와는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았고 이혼을 하면서 당장 주원이를 맡아 키워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주원이는 강하게 버텨줬고 엄마 없이 살 거라는 걸 이미 짐작이나 한 사람처럼 의연했습니다. 꼭 어릴 적 저를 보는 것 같아 같은 핏줄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자식 같은 동질감을 느꼈어요. 주원이만큼은 제가 살아온 지난 과거처럼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트레일러 기사 일을 하면 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트레일러 기사를 그만두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트레일러 일을 할 때보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배달 일을 하면서 매일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단둘이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상담을 할 일이 있어서 학교를 찾아갔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말았어요. 자식을 사랑으로만 키우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 말을 듣자 앞으로 아들과 살아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많은 걸 못해주는 제 자신이 비참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고민해봐야 했어요. 진작 선생님을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렇게 먼저 전화도 주시고 우리 주원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아버님,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똑 부러지는 아들을 키우셨어요? 주원이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이번 시험에 전국 5등 안에 우리 주원이가 들었는데 말 안 했나 봐요. 당장 가서 부모님께 자랑해도 모자른데 집에서도 감옥하나 보네요. 학교에서도 착실하고 친구들도 많은데 말수가 없어서 걱정이 되긴 한데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아버님 기쁘시죠? 주원이가 학교에서도 1, 2등 하는 건 알고 계셨죠? 이번에는 전국 5등이라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반에서 10등 안에 든다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주원이 성격으로는 말 못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버님과 주원이 상황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주원이 성적으로는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도 문제없이 명문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원이가 좋은 학교로 간다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아버님을 학교까지 모신 겁니다. 주원이는 상위 1% 학업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처럼 여기서 고등학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주원이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실력을 쌓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원이를 보면 친구들 공부 가르쳐주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주원이에게 자극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몇 개 추려봤습니다. 당연히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고등학교고요. 염려가 되는 건 학비가 좀 들고 주원이와 상담을 했는데 워낙 혼자서 잘하니까 이미 가고 싶은 고등학교도 몇 개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주원이도 아버님 걱정을 참 많이 해요. 차마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가길 원했고 집안 형편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 키우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고 아들이 평범한 집안에서 잘 자랐다면 당연히 칭찬받고 대견해야 할 일인데 왠지 저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도 죄송해야 하는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최대한 지원을 할 테니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라고 다독여줬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들은 그동안 애써 참아온 눈물들을 흘리면서 어린 것이 얼마나 말 못할 것들이 많았으면 이렇게 서럽게 우는지 전 흘리는 눈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들은 명문 고등학교에 갔고 1학년 대표로 입학식 날 선서를 하는데 그날은 제 인생 중 가장 기쁘고 기적 같은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와 아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명문 고등학교 기숙사에 지내면서 저는 다시 도로 위를 달렸어요. 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고 대학 학비를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했습니다. 달리는 도로 위에서 아들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행여나 아빠가 졸음운전할까봐 저녁에는 3시간씩 알람 맞춰놓고는 전화를 해주는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공부하는데 시간 뺏긴다고 해도 아들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이래야 공부도 잘 된다면서 저를 안심시켰어요. 한 번은 자주 가는 식당에 어머니 뻘 되시는 이모님이 밥이 나오기 전 아들과 영상통화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 예쁜 그림이라면서 부자지간이 보기 좋다시며 계란 후라이를 내와주신 적도 있었네요. 단골 식당이다 보니 어느새 이모님과 아들은 영상통화로 인사까지 할 정도가 됐었고 저도 아들 자랑을 생전 남들 앞에서는 안 하지만 이모님 앞에서는 스스럼 없이 하게 됐습니다. 단골 가게는 음식 솜씨가 좋은 이모님 덕에 기사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었는데 어느새 기사들 전용 식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모님 혼자 일하며 뷔페처럼 차려진 반찬들을 손님들이 접시에 퍼가며 먹는 시기였고 가끔 반찬을 만드는 날이면 동네 어머님들이 다 가게로 몰려와 일손을 돕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대낮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하는 가게에
남자 2명이 들어와서 술을 먹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단골 기사 손님들도 있었고 일손을 돕기 위해 어머님들도 많았는데 2 남자는 술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반찬이 짜다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었던 전 도저히 2 남자의 행동을 지나치지 못했고 정중히 다가가 여기 다른 손님들도 많은데 조용히 밥 먹고 가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소리가 거슬렸던지 한 남성이 제 멱살을 잡고 위협을 가하고 말았네요. 순식간에 식당 안은 긴장감이 흘렀고 2 남성은 덩치도 상당해서 말리려고 일어나는 손님들이 없었으며 살짝 겁이 나던 찰나에 주방에서 보고 있던 이모님과 어머님 2분이 분홍장갑을 끼고 나오셔서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모님은 성인 팔만한 주걱을 주방에서 들고 나오셔서는 멱살을 잡은 남자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내리치셨고 그 바람에 저는 남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프다며 엉덩이를 만지자 다른 어머님이 쟁반을 들고 와서는 남자의 등을 내리쳤고 옆에 있던 남자가 어머님의 팔을 잡고 뭐 하시냐고 따지며 묻자 다른 어머님이 물이 든 대야를 들고 오시며 아직도 안 나가고 뭐 하냐며 2 남자를 다그치면서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남자들은 꽁지 빠지게 가게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조용하라 말아야? 우리가 술 좀 더 먹겠다는데 불만 있어? 반찬이 짜서 짜다고 말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법을 어기는 일도 아니고 솔직하게 할 말 한다는데 왜 시비야? 가뜩이나 일도 없어 힘든데 확! 남의 가게에서 또 소란이네. 술만 먹으면 아주 기억력을 잊어버렸나? 어디 와서 맨날 행패야? 곱게 밥만 먹고 가면 될 것이지. 허구한 날 그 입에 술만 들어가면 이 난리지. 아무리 동네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술주정 부리면 가만 안 둔다 했지. 반찬이 짜면 먹지를 말어. 내 반찬이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지. 나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이 녀석들아. 물벼락 맞기 전에 당장 나가. 한 번만 더 술 달라고 해봐. 다음에는 밥도 안 줄 테니까. 이모님 괜찮아요? 저렇게 내보내고 다음에 보복하러 올지도 몰라요.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요? 내가 70이요. 보복하러 오라고 하면 오라 해. 무섭지 않으니까. 그나저나 목은 괜찮아? 어디라고 덤비길 덤벼. 알고 보니 2 남자는 동네 사람들이었고 이모님 가게의 단골인데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려서 이모님이 술을 안 팔겠다고 한 거였어요. 밥만 와서 먹고 가라고 한 건데 그걸 못 참고 입에 술을 대면서 행패를 부린 거였고 이모님과 어머님들은 늘 있는 일처럼 행동하셨던 거였고 2 남자가 나가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 일 없이 자기들의 일을 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청 용기를 내서 이 상황을 막아보려 했는데 뭔가 허탈하면서 민망했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마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가게와 추억이 하나둘 쌓일 때쯤 동네만 지나칠 일이 생기면 한 번씩은 가게에 들러서 인사를 하는 게 익숙한 사이가 되었고 아버지를 만나러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명절날에 이모님 가게에 들렸습니다. 여전히 식당 문을 열고 계셔서 아들과 점심을 먹고 나오려는데 이모님이 밑반찬을 싸주셔서 너무 감사함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내가 자네 눈물 보려고 반찬 싸준 줄 알아? 주원아,
네 아빠 이렇게 마음 약해서 어쩐다니? 나중에 나이 들면 아들이 흉봐. 아빠 눈물 질질 짠다고. 나이 들어서 우는 거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걸. 생전 명절에 누가 찾아와 준 적 없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준 게 고마워서 조금 싼 거니까 아버지랑 가서 먹어. 이모님은 조금 쌌다던 반찬이 양손 가득 들어야 들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았고 명절날 괜스레 어머니가 생각이 났던 순간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를 뵙고 저녁을 차리는데 생전 칭찬 한 번 없으셨던 아버지가 반주를 하시면서 반찬 칭찬을 하셔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밤이었어요. 아들은 할아버지의 칭찬이 듣기 좋았는지 단골가게 이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명절날 3대의 저녁 시간은 오순도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음식들 다 아빠가 한 거 아니에요. 아빠 단골기사 식당에 할머니가 아빠를 예쁘게 봐주셔서 다 싸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 명절인데 가족도 없이 혼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왔을 때 엄청 반겨주셔서 마음이 아팠어요. 명절날 식당에 손님도 없을 텐데 아빠가 찾아뵙겠다고 전화하니까 싫다고 하시면서 혹시 몰라서 아빠랑 들렸는데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니까요. 안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그렇지 아빠? 식당 사장님이 젊을 때 아들을 잃었대요. 아버지랑 나이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엄청 정정하시더라고요. 손맛이 좋아서 식당도 잘 되고 여기랑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다음엔 아들이 갈 때 한번 들려요. 아버지, 그리고 주원이 유명한 대학에 합격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 없는 그 대학이요. 이제 경로당 가면 손주 자랑하실 거 있으셔서 좋겠네. 아버지는 좋으시겠어요. 손주가 아들보다 낫죠? 그냥 돈만 잘 벌면 되지. 사는 놈이 바로 일이나 할 것이지. 공부는 해서 뭐하냐? 아빠 등골 뽑아 먹으려고 아주 잘났다. 요즘 뉴스 보면 공부해도 돈 못 버는 사람 수두룩하던데. 우리 집에 박사 나올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버지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툭툭 하신다. 맘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고는 경로당 가서 우리 손주 하면서 자랑하실 거잖아요. 주원이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라. 아직은 아빠가 힘도 있어서 네 학비도 줄 수 있고 결혼할 때까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아빠가 돈 벌어서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어서 집을 사겠니? 차를 사겠니? 그냥 너 하나 잘 키우면 그거면 됐지. 아빠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버지는 나이가 드실수록 성격이 많이 누그러지셨고 농사일을 하시면서 술도 많이 줄이셨어요. 건강을 챙기시는 게 눈에 보였고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꿈을 위해 한 발자국 가까워졌으며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그 해에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진 빚도 모두 갚고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통장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단골가게 이모님네 가서 저녁을 먹고 하룻밤 차에서 자고 새벽에 올라가려고 식당에 들렀는데 식당 안은 아무도 없었고 무슨 일인지 이모님을 불러도 주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평소처럼 접시를 들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쎄한 것을 느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방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음식들이 땅에 떨어져 있어서 무슨 일이 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당을 나와 조금 걷자 어디선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소리가 나는 곳을 찾을 수 없어서 분명 이모님이 잘못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몰라 119에 전화를 걸면서 식당 주소를 알려주었고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전화를 끊자 다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식당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농수로에서 이모님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수로가 깊어 이모님을 빼내는데 힘이 부족했고 그때 마침 구급차 소리가 들려 차를 멈춰 세워 대원들과 이모님을 함께 구했어요. 이모님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식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이 와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나가 도움을 청한다는 게 정신없이 가다 보니 농수로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 빠졌다고 해요. 다행히 이모님이 느꼈던 통증은 심각한 건 아니었고 오히려 통증으로 인해 가슴 검사를 하게 되면서 물혹이 잡힌 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모님의 입원 수속을 해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기니 하루가 지나서야 차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고 주차되어 있는 곳을 갔는데 불안하게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갔는데 차는 누가 뒤진 흔적이 있었고 아들 등록금과 전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허탈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생전 그렇게 펑펑 운 적은 없었을 정도로 서럽게 울면서 땅을 치며 못난 제 자신을 자책하고 말았네요.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한동안 주차장을 떠나질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을 아들에게 차마 등록금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가 없었고 그 순간 도움을 청할 곳은 아버지뿐이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정을 눈물로 이야기했더니 아버지는 자신이 돈이 어딨냐며 왜 미련하게 돈을 잃어버려서 손주 학교도 못 가게 만드냐면서 저를 타박하기 바빴습니다. 당장 이번 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앞이 캄캄했고 결국 대출을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등록금 마감일을 며칠 남겨두고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오자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내셨어요? 당장 등록금만 내면 되는데 학비 전액을 낼 만한 돈이 어디 있다고. 방금 학교 가서 확인서 뜯어보고 나오는 길이에요. 아빠, 나 때문에 우리 집 거덜나는 거 아니죠? 뭐라고? 학비 전액을 냈다고? 무슨 소리야? 그 확인서라는 거 진짜야? 아빠한테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봐. 아들은 확인서를 문자로 보내왔고 4년 학비를 모두 냈다는 확인서였습니다. 전 낸 적이 없는 학비를 누가 낸 걸까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했어요. 학교 측에서는 납부자 이름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해줘서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당장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고향집에는 손님이 와 있는지 집 앞에 택시가 있었고 황급히 집을 들어갔는데 제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자마자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게 제 눈앞에 또 한 번 펼쳐진 거였어요. 아버지, 돈이 어디서 나서 주원이 학비를 다 낸 거예요. 저한테는 그럴 돈 없으시다면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왜 이모님이 여기 계시는지 혹시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인사해라. 네 엄마잖아. 넌 자식이 돼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고도 자식이야? 그렇게 드나들면서 눈치 한 번을 못 채고 남남으로 살았으니 난 딱 네 엄마 음식 솜씨 보고 알았는데 명절날 가져온 반찬들 먹어보니까 네 엄마 음식이었어. 나이도 비슷하다고 하고 집 나가고 어디서 식당이나 하면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식당을 하고 있을 줄이야. 네 엄마가 음식 하나는 잘했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마음에 들었는데 주원이한테 너 몰래 식당 주소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 딱 네 엄마더라. 나보더니 얼마나 놀라던지. 퇴원해서 곧장 우리 집으로 온 거야. 근데 네 소식 듣고 그래도 어미라고 할미 노릇 한다는데 누가 말려? 아예 1년치 말고 4년치 학비 다 내라고 내가 꼬셨다. 애비 하나 잘 둔 거 아니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알게 되자 일을 하면서도 헛웃음이 나왔고 마냥 바보처럼 실실 쪼개는 게 일상이 되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몸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올해 주원이는 대학 2학년이 됐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합치셔서 같이 기사식당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다시 트레일러 기사를 하며 도로 위를 달리고 있지만 주말마다 어머니 식당으로 가서 따뜻한 밥을 공짜로 먹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아들이 제 곁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음식 솜씨로 집 나간 어머니를 찾아낸 아버지의 입맛도 기적이고 모든 게 기적이 아닌 게 없더군요. 앞으로 어떤 사소하고 놀라운 기적이 제 앞에 펼쳐질지 사는 게 즐겁습니다. 제 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사는 게 즐겁더군요. 감사합니다.